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 전략 파트 우리 4장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서비스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총 4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품질의 개념 들어갈게요. 서비스 품질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시험 문제에 다 많이 나왔는데 요 세 분께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레빈스와 붐스가 제시한 거, 그 다음에 그랜누스가 제시한 거, PZB가 제시한 것, 이 세 가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각각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서비스 품질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기대와 우리 성과를 비교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비교잖아요. 좋았나 나빴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만족한다 불만족한다 품질이 높다 낮다라도 우리가 높다 낮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비교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봤더니 서비스 품질은 인도된 서비스 수준과 수준이 고객 기대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비교 개념이죠. 그죠? 그랜누스와 붐스 같은 경우도 서비스와 기대 서비스의 비교 평가의 결과이며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기술이다, 기능이다. 그 다음에 제3의 구성 요소로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그랜누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PZB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라슈라만, 그 다음에 자이다물, 벨이라는 학자가 세 명이서 같이 제시를 한 거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소비자의 기대와 제공한 서비스 기업의 성과에 대한 그죠? 소비자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각각의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서비스 품질의 개념을 비교 개념으로 제시한 학자를 모두 선택하여라가 시험 문제에 있었던 문제예요. 보기에서. 그래서 이 세 학자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칼브레이트와 잼케라는 학자가 섞여요. 그래서 알브레이트와 잼케라는 학자는 뭐죠? 서비스 항공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서비스 모형이 있어요. 칼 알브레이트와 잼케 모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게 편리하니까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알브레이트와 잼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의 특징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한 군데만 했다. 그죠? 그래서 연도는 모르셔도 되고요. 항공사를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브리티시 항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의 구성 차원에 대한 연구를 해서 구성 차원을 이 네 가지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비교 개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비교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하지 않은 학자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비행기라는 곳은 어때요? 우리 비행기라는 곳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제가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문도 있고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네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우리가 어때요? 타는 순간 이 비행기는 대한민국 항공상에 있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지만 만약에 필리핀이다 그러면 필리핀의 적용을 받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행기에 탑승을 한 모든 사람은 지금 현재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위험한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문제 발생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객이 추워한다 그러면 뭘 줘요? 담요를 갖다 주잖아요. 배고프니까 뭘 줘요? 돌봄과 간식 그래서 음식과 음료를 갖다 주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가 있을 때 빨리 서비스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 네 가지로 제시한 게 바로 알브레이트와 잼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교 개념으로 제시한 학자가 아닌 것은 시험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보기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모델명 찾는 게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살펴봤고요. 그래서 빠르게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알브레이트 젠케라는 사람이 섞여 있으면은 우리가 제외하고 이 세 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개념. 그러면 서비스 품질에서 지각된 서비스의 품질의 성격이 있어요. 지각된 서비스라는 거는 뭐죠? 알아챈 거잖아요. 내가 써보고 난 다음에 좋다 나쁘다 알아챈 거. 객관적 실제적 품질이 어때요? 같다 그러면 틀리죠. 다르다.
그리고 서비스의 구체적 속성이라기보다는 서비스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기억하시고요. 태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반적인 평가예요. 서비스 제공 과정이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면 어때요? 불만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품질의 평가는 대개 어떤 개념이에요? 비교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죠? 해서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2차원적으로 분류를 하면 우리가 2차원적으로 분류를 하면 서비스는 결과다 또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요. 결과 품질, 과정 품질. 서비스에서 결과는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what의 측면이고요. 과정 품질은 뭐예요? 어떻게 서비스를 받았느냐는 how의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와요? 무엇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파라슈라멘은 결과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누스는 기술, 레티네는 물리적 품질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고 난 후 실제 얻은 what에 대한 측면에 해당하는 것은 결과 품질 답일 때도 있고 기술 품질 답일 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평가되어지는 것으로 how의 측면, 어떻게 서비스를 받았는가, 친절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공감 배려는 받았는가, 이런 거죠. 그죠? 해당하는 거, 가정 품질 또는 기능 품질.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정품질은 파라슈라멘은 가정이라고 했고요. 그래누스는 기능, 그 다음에 레티네는 상호작용 품질이라고 제시했다. 같은 말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측정하는 목적. 서비스 품질을 왜 측정을 하는가? 당연히 개선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불량한 점을 찾기 위해서 이거죠. 그죠? 개선, 향상, 재설계의 출발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 품질이 좋아야 고객이 만족하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경쟁 우위와 관련한 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서비스 품질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저의 강의를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80점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한 50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전달 전에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품질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매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자원이 고객과 함께 이동함으로 어때요? 고객이 자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 또한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에 영향을 미쳐요?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점 때문에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아닌 것은 뭐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서비스 품질을 관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아져요? 당연히 기존 고객 유지하고요. 추가 수익, 신규 고객이 창출되면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방어적인 영향과 공격적인 영향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 관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방어적인 영향은 기존 고객 유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격적인 영향은 신규 고객 창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존 고객을 잘 유지하면 기존 고객이 뭘 해줘요? 구전을 해주잖아요. 그죠? 구전을 해주면 광고 비용이 절감되죠. 그죠? 그리고 충성도는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올라간다. 하나, 두 개, 세 개다. 그럼 시험 문제 내기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게 가장 쉽죠. 그죠? 해당하는 거 찾는 게 쉬웠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격적인 영향은 신규 고객 창출이다. 신규 고객이 많이 창출되면 어때요? 가입 고객이 증가해요. 그죠? 가입 고객이 증가하면 시장 점유율 증가, 이미지 증가, 시장의 프리미엄도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초창기에 많이 나온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모형은 PZB가 제시한 서브컬 모형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PZB가 파라슈라멘 자회담을 베리가 1985년에 제시를 했는데 4개의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자와 대상자를 선정하여
뭘 했다? 탐색하여 조사를 했다. 이때 10가지 차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0가지는 총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신뢰성이다, 반응성이다, 능력이다, 접근성이다, 의사소통이다. 이 부분을 고객이 경험하는 경험적 서비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신용이다, 안정 같은 경우는 신뢰 서비스다. 그 다음에 고객 이해, 그 다음에 유형성, 이거는 탐색형 서비스라고 구분해서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연결하는 문제는 다 나왔어요. 그죠? 저희 시험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돼서, 거의 다 나왔는데, 자, 신뢰성. 뭐 접근성, 그죠? 신뢰성 같은 경우는 믿음이죠, 그죠? 믿음. 일관되게 제공되는 거. 약속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신뢰성이죠, 그죠? 우리나라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성이나 접촉의 용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신용성. 신용하고 신뢰하고 조금 다르죠. 안정성. 이런 부분이 좀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체킹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수정해서 10가지가 5가지로 나눠져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죠? 유형성은 그대로 유형, 신뢰는 신뢰, 응답은 응답으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유형성은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인 시설이죠. 그죠? 그래서 장비나 직원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유형성, 연결하는 거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고요. 신뢰성은 약속한 서비스를 믿을 수 있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신뢰성이라고 한다. 연결하는 거. 응답성은 고객을 도와주려고 하는 뭐예요? 의지죠. 그죠? 제공하려고 하는 의지, 체크. 연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신성이죠. 그죠? 확신성은 우리 10가지 차원의 능력, 예의, 신용, 안정성을 다 묶어서 우리 확신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뭐예요? 지식, 그 다음에 공손함, 신뢰성, 안정성을 유발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뭐라고 봤다? 확신성이라고 봤다. 그 다음 공감성 같은 경우는 우리 10가지 차원의 접근성, 커뮤니케이션, 고객 이해 3개를 묶어서 공감성으로 제시하자.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고객을 제대로 이해하려는지 어떤 거예요? 개인적인 관심과 애정을 공감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연결하는 거 다 나오고요. 5가지 차원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때요? 공감성에 해당하는 10가지 차원을 모두 선택하여라. 그죠? 확신성에 해당하는 4가지 차원을 모두 선택해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각각을 잘 체킹하셔서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컬 모형은 문제가 제기가 돼요. 자, 우리 시험에서 문제가 제기된 모형은 서브컬 모형밖에 없어요. 서비스 품질 모형에서 문제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모형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뭘 선택해야 돼요? 서브컬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서브컬의 문제는 우리 아까 전에 앞에 4가지 산업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마다 굉장히 상이한, 그러니까 산업마다 상이한 측정 도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 관광 서비스, 교육 서비스, 여러 가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차원성. 어떻게? 5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대의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객 기대를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거죠. 그죠? 기대 해석과 조작화, 차이 점수 등식 이러하게 4가지로 제시를 한 게 문제점이다. 4가지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다음 보기와 같이 문제점이 제기된 거는 서브컬 모형, 서브컬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죠? 보기. 그 다음 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서브컬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4개 이외에 고객, 평생 가치가 섞이는 경우가 많고요. 가치 제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넘어가시면은 우리 갑인 모델에 관련 집단의 성숙도 및 경험의 정도가 이 예시가 섞여요.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갑인 모델의 특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은 반드시 여기저기 잘 섞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갑인은 서브컬 모형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제시를 해요. 어떻게? 품질에 대한 정의는 모름지기 특정 조직에 따라서 그 조직 내의 특정 활동이나 기능에 따라서 관련 집단의 성숙도 및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측정을 하면 정확은 한데 측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니까 쉬운 거를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서브컬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비는 저렇게 제시를 했다. 그래서 가비는 서비스 품질의 정의를 5가지로 정의를 해요. 선험적이다. 그 다음에 제품 중심적이다. 사용자 중심이다. 그 다음에 제조 중심이다. 가치 중심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요. 첫 번째 문제는 5가지 관점의 품질 정의가 아닌 것선에서 경험적이 나와요. 선험적이라는 거는 이미 태어났는데 있는 거죠. 그죠? 먼저 경험한 거 경험적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품 중심적 같은 경우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고유한 속성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라고 보는 것 해서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는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그죠? 해서 체킹하시고요. 사용자 중심적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제조 중심적은 뭐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적 접근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제조니까. 그래서 기업이 제품의 속성을 명세서와 일치되게 제조하면 당연히 고객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게 된다는 관점은 제조 중심적이다 해서 연결하기. 가치 중심적이다 그러면 생산 관리 측면에서 원가와 가격에 의해서 품질을 정의하는 게 뭐다? 가치 중심적이다. 각각 연결하는 문제 모두 다 나왔으니까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비는 품질을 아까 전에 서브컬에서는 유용성이다, 신뢰성이다, 공감성이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성과다, 특징이다, 신뢰성이다, 적합성이다, 지속성이다, 서비스 제공 능력이다, 신미성이다, 인지된 품질이다 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냈죠. 총 8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8가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답이 아마 제 2가지밖에 없었어요. 일관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자, 2016년, 18년도까지는 항상 얘가 답이었고요. 그 이후는 얘가 답이에요. 이 2가지가 섞이면 뭐다? 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제가 팁 알려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연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성과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운영적인 특징이다. 특징은 뭐예요?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이다.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신뢰성은 뭐죠?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 적합성 같은 경우는 고객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지속성은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신미성이 시험 문제 나왔고 제공 능력은 보시면 그죠? 우리가 기업이 고객을 통하여 뭐예요?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의 속도, 친절, 경쟁력,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미성은 사용자 감각에 소구할 수 있는 내용. 조금 말이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인지된 품질, 기업 혹은 브랜드의 명성. 신미성, 지속성, 적합성, 특징. 제 기억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랜누스가 또 제시를 해요. 참 많은 걸 제시를 하죠. 그죠? 그랜누스는 기대된 서비스, 이 모형은 우리 기대 불일치 이론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죠? 기대된 서비스, 소비자에게 고객이 갖는 기대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마케팅 믹스 활동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프로모션, 광고, 인적 판매, 피플, 공중관계, PR, 그 다음에 가격. 그래서 뭐 4P 플러스 3P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뭐예요? 순수하게 고객 개인적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전통이나 이념이나 구전에 의한 외부적인 영향 요인이다. 이런 것에 의해 기대에 영향을 받은 다음 뭐예요? 제품을 써보고 난 다음에 지각된 서비스죠. 그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질을 결정한다. 이때 영향을 받는 제3의 구성 요소로 무엇을? 기업의 이미지를 제3의 구성 요소라고 제시를 해요.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제시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누스는 다른 학자랑 다르게 기업의 이미지를 제3의 구성 요소로 제시를 하였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고객은 만족과 불만족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랜누스는 6가지 품질 구성 요소를 제시를 해요. 차원이 좀 다르죠. 그죠? 전문성과 기술이다, 태도와 행동이다, 그 다음에 접근성과 융통성, 신뢰와 믿음, 서비스 회복, 그 다음에 평판과 신용이다. 뭐
다 나왔으니까 다 외우세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보시면은 전문성과 기술이다. 그래서 보기 안에 이게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국어적으로 연결이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전문적인 방안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서비스 공급자, 종사원, 운영체계, 그리고 물리적 자원들이, 그죠? 물리적 자원들이 여기를 뺄게요. 자원들이,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그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고객들이 인식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기술이란 단어도 있고요. 전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죠? 태도와 행동 같은 경우는 고객과 접촉하는 서비스 종사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자발적으로 고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고객이 느끼는 거. 그죠? 연결 가능하시죠? 태도와 행동. 접근성과 융통성은 서비스를 받기 쉬운 위치에 존재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며 고객의 바람과 수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될 수 있다고 고객이 느끼는 거. 융통성. 그 다음에 신뢰성과 믿음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신뢰성, 그죠? 약속한 대로 지키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 해서 연결하시고요. 서비스 회복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실패되었을 때 회복하는 거죠. 그죠? 서비스 실패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서비스 공급자가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회복하는 거죠. 그죠? 새롭고 수용 가능한 해결 대안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고객이 느끼는 게 뭐다? 서비스 회복이다. 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평판과 신용 같은 경우는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그 서비스 운영이 성과와 가치를 나타낸다고 공감할 수 있다고 고객이 믿는 것. 믿는 게 신용이죠. 그죠? 그래서 평판과 신용이다. 각각 연결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노가 제시한 품질 모형이 나오네요. 우리 애프터 서비스 할 때 품질이 우리 처리 시간은 매력적인 품질이다.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랬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적 품질이다. 그렇게 제시한 사람이 카노의 품질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특징을 보면은 만족한다, 불만족한다로 이원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충족과 불충족, 그 다음에 동기위생, 만족과 위생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세 가지 주요 품질로는 당연, 이런 매력적 품질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냈고요. 잠재 품질로 두 가지 무관심과 역품질을 나타내었다 보시면 되고요.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뭐예요? 품질의 역할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을 기업 입장에서 정리하여 전략적인 활용 방법을 제시했다. 설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여기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 아까 전에 갑인 모델의 설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장점은 품질 속성이 지니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부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다. 그죠? 진부화 경향이라는 것은 뭐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호롱불을 썼어요. 호롱불을 쓰다가 어느 순간 촛불을 썼어요. 그죠? 촛불이 조금 더 밝았죠. 그죠? 호롱불 쓰다가 얘 쓰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품질 요소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뭐가 나왔어요? 백열 전구가 왔죠. 백열 전구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죠? 얘는 바람만 불어도 꺼지잖아요. 근데 백열 전구가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도 않고 너무너무 신기했죠.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품질이 되었어요. 시간이 변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형광등이 나왔죠. 그죠? 백열등은 더 이상 뭐예요? 매력적인 품질 요소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가 나왔어요? LED가 나왔죠. 그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형광등은 또 당연한 게 되었죠. 지금 LED도 거의 당연적 품질 요소, 이론적인 품질 요소로 넘어가는 현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진부화 경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이해를 도와 소비자 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을 규명했다. 그 다음에 거래 상황에서 중요한 가이드가 되었고요. 불만족, 만족이라는 주관적인 측면과 물리적으로 충족과 불충족이라는 객관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했다. 측면을 함께 고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해당하지 않는 거 나오겠죠. 그죠? 진부와 경량은 실제적으로 뭐 전기불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무엇으로? 스마트폰에 우리 동영상 기능이나 카메라 기능은 뭐예요? 우리 2008년, 9년, 2010년 초반이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품질 요소였죠. 그죠? 그렇지만 2022년이 된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추가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진부와 경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례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카누의 품질 모형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뭐 가나 다라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족과 불만족, 충족과 불충족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누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족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채웠다고 하더라도 이 올라가요. 만족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당연적 품질이다 보시면 되고요. 다 나오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론적 품질 같은 경우는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 영역에 있죠. 그죠? 불만족 영역, 불충족 영역에 있고요. 당연히 채워지면 만족과 그 다음에 충족 영역으로 간다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이론적 품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론적 품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매력적인 품질은 미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충족을 해주면 더 감동적인 포인트가 되니까 매력적인 품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역품질 같은 경우는 만족을 시켜주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만족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역품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 그죠? 채워줘도 아무 관심 없고 불만족도 만족도 안 나오는 상태가 무관심 품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가나 다라에 연결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 도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매력적인 품질 요소 같은 경우는 이 문장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해당하는 품질 요소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고객이 기대했던 것이라도 고객의 기대를 어떻게 해요? 훨씬 초과해서 만족을 주는 요소를 매력적인 품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문 획득 인자라고 하죠. 그죠? 경쟁사를 따돌리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동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진부와 현상에 대한 정의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론적, 당연적 요소로 옮겨가는 현상을 뭐라고 했다? 진부와 현상이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이론적 품질 같은 경우는 성과 요소와 같은 개념으로 고객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이 문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충족될수록 만족은 증대, 충족되지 않을수록 불만족도 증대되는 게 이론적 품질이다. 그죠? 그래서 이론적 품질의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자동차의 연비나 호텔에서 짧은 대기시간, 학원 강의 시간 준수, 직원의 친절도, 교사의 전문성, 기내 승무원의 적객 태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시면 되고요. 당연적 품질은 최소한 마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죠? 기본적인 품질 요소다. 충족되면 당연한 것, 별다른 만족감을 주지 않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의 요인이 된다. 사례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음성 녹음, 동영상 촬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례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문제가 나올 때는 실제 문제예요. 매력적 품질로 나왔다가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어떻게 나와요? 당연적 품질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무관심 품질 같은 경우는 충족되건 말건 상관없는 거 보시면 되고 사례가 뭐 가끔 시험에 나왔어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FAQ 질문엔 답. 그 다음에 쇼핑 사이트의 명성은 그다지 관심이 없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품질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각각 다 시험에 잘 나왔으니까 각각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란이 제시한 품질 분류예요. 참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엄청 많은 학자들이 하셨죠. 그죠? 주란은 조금 다르게 5가지 측면으로 주장을 해요. 주란을 보는 순간 우리는 파레토 법칙을 경영학에 처음 쓴 학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금 봤더니 이분이 어떤 학자였어요? 품질 경영 학자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품질이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품질이다. 그 다음에 사용자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적 품질이다. 시간,
서비스 시간 신속성이다. 그 다음 심리적 품질이다. 이렇게 5가지로 나타내요. 그래서 당연히 연결하는 게 또 시험 문제 나오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품질은 뭐죠? 우리 기차가 철로 위를 굉장히 잘 달리고 있죠. 아무 문제 없이.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유지 보수, 돌멩이가 끼었거나 이물질이 낀 걸 다 빼주는 그 설비하시는 분들 우리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이나 철도나 전화, 호텔, 백화점, 유원지, 설비나 시설 등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 그죠? 충분히 정비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사용자 측의 품질 저하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이렇게 연결하기. 사용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품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항공기를 탈 때 우리 좁은 의자에 앉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석 의자의 크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기차, 그죠?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 상품의 진열 상태, 레스토랑의 어떤 그 시설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사용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품질이다.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사용자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적 품질은 기장착오. 내가 기차표를 티켓팅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청구 금액의 착오나 은행 기장 착오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신속성 같은 경우는 대기죠, 그죠? 열을 지어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 매장에서 판매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요. 심리적인 품질은 뭐예요? 나 예의 바른 응대를 받았던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친절한 응대, 환대를 받았나? 이런 것들. 누구한테 가장 중요해요? 접점에 있는 종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심리적 품질이라고 한다. 근데 영어로도 시험 나오니까 영어로도 기억하세요. 우리 교재는 영어 다 표기되어져 있죠, 그죠?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품질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서울대 교수님인지 모르겠는데 이유재 교수님이 개발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조사 모델인데 2006년도 1.0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21년까지도 우리 1.0 모델이 시험 문제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2.0 모델이 나오니까 이걸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영역으로 본원적 서비스다, 예상 외 부가 서비스다 이렇게 나눠요. 그죠? 그래서 본원적 서비스를 받았는가 라는 거,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되었는가를 우리 본원적 서비스인 결과로 보는 거죠. 성과. 그 결과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에게 타사 대비 차별적 혜택과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는가 라는 것, 예상 외 혜택을 받았는가, 이거는 뭐죠? 결과죠, 그죠? 그래서 성과 영역이다. 그리고 가정 영역은 뭐예요? 어떻게 받았는가의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how죠, 그죠? 신뢰성은 있었나, 친절했는가, 적극 지원성은 있었는가, 접근 용이했는가, 물리적 환경, 매체의 유용성은 좋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중 성과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본원적 서비스, 얘가 아마 답이었을 거예요. 가끔 얘가 답인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죠?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각각 신뢰성이나 또는 친절성 연결하는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 연결해서 기억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그래서 KSESQI라는 모델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그냥 뭐였어요? KS, 한국의 서비스, S 서비스, Q 퀄리티 인덱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오프라인에서 쓰는 거는 KS, SQI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상에서는 E를 붙여서 쓴다. 뭐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에서 특화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지금 현재는 플랫폼 디자인, 경험의 공간, 이게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 품질에서 플랫폼 디자인에 해당하는 요소는 경험의 공간,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이나 컨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시스템, 약속 이행, 효율성, 상호작용, 보안. 뭐 우리 이 비즈니스에서는 정보 보안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각각에 관련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죠.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이다. 약속 이행은 신뢰다. 그죠? 효율성 같은 경우는 혜택이나 편리함, 뭐 비용적인 측면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쓰는 전자상거래를 쓸 때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편리함을 주는 거. 그리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 정보가 또 안전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플랫폼 서비스 품질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ESQ 서비스 퀄리티 차원을 보시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일상적인 이 서비스 품질의 네 가지 핵심 차원,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네 가지 핵심 차원이 아닌 것은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유형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효율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 성취, 이행, 그 다음에 신뢰성, 보안성 이 네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효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행성이나 성취, 이행 나오고요. 효율성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정보를 찾아내는 것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효율성이다. 연결 가능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행성이나 성취, 이행은 뭐다? 서비스의 약속의 정확성,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의 보유, 약속한 시간에 상품이 전달되는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신뢰성은 사이트의 기술적인 기능, 그 다음에 상품 구매 가능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안성은 구매 행동 자료 비공개, 그 다음에 신용 정보의 안전한 보장이죠. 안전성 보장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회복 시, 이 서비스에서 서비스 회복 시에 세 가지 차원은 응답성이다, 보상이다, 배상이다, 실시간 접촉이다. 그러면 이 서비스, 전자상거래에서 우리가 서비스 실패가 있을 때 회복을 해야 돼. 그러면 찾아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 응답하고, 빨리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접촉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세 가지를 모두 선택하여라가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같이 연결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그죠? 그래서 연결하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결정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평가하는 범주가 두 가지다. 탐색 품질이 있고요. 경험 품질이 있어요. 탐색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보시면 색채, 스타일, 가격이죠. 그죠? 경험 품질 같은 경우는 입어보고 먹어보고 맛보는 거죠. 그죠? 먹어보고 맛보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맛을 보거나 착용 가능성, 확실성 같은 특성이 포함이다. 다음 중 탐색 품질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죠? 뭐 쉬운 문제니까 덥석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의 향상 방안을 볼게요. 서비스 품질에서는 우리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 요인이 엄청 많죠. 그죠? 가장 큰 게 뭐예요?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과 노동 집약성이죠. 사람이 다 제공해야 되고요.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고객이 참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으면 불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접촉을 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과 노동 집약성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서비스 실패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서비스, 고객을 수치로 보는 견해. 이 세 가지는 조직 내부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와요? 노동 집약성으로 서비스가 표준화되기 어렵고 제공된 서비스의 편차로 고객 서비스 경험이 불만족스럽게 된 보기에 해당하는 조직 내부의 요인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 및 노동 집약성 이렇게 이거는 노동 집약성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노동의 집약성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에서 품질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서비스에서 서비스 품질이 낮을까요? 첫 번째는 서비스에서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요즘 웬만한 곳에서는 주문을 사람이 직접 받나요? 아니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기계가 받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에서 비용을 절감시켰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인건비 상승으로 서비스에서 셀프 서비스와 자동화를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서비스를 공업화시키면 우리 서비스 뭐가 생긴다 그랬죠? 서비스에 뭐가 생기죠? 서비스 패러다임.
아니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생각나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원들의 프로의식이 결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서비스를 다 모아서 냈기 때문에요. 공업화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공업화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고객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경우 실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재작업, 소환, 실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간대하기 때문에 서비스 생산과 판매의 동시성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기업의 단기적인 이해나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패러독스였죠. 그죠? 서비스 패러독스. 서비스 공업화의 현상이었죠. 그죠? 이 원인이 서비스 패러독스의 원인이 뭐였어요? 서비스를 기계화했기 때문에 공업화했기 때문에 나오죠. 표준화시켜서 서비스가 동질화되어서 그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서비스 산업에서 품질이 낮은 이유가 아닌 것은 비용을 절감한 게 아니라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해결 방안이 되겠죠. 그죠? 낮은 이유가 아니라 낮은 이유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과 종사원, 이제 내부 마케팅에 대한 얘기예요. 내부 마케팅의 정의는 자, 이걸로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학자가 누군가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베리와 파라슈라만이 제시를 했다. 종업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직무 상품을 통하여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선발하고 개발하고 동기부여하고 유지시켜 나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내부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한 학자는 파라슈라만, 베리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부 마케팅의 특징은 뭐예요? 내부 고객, 접점 고객에게 뭘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 서비스 문화를 개발해야 된다. 기업 서비스 문화가 확립 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고객과 접점에 있는 종사원에게 새로운 서비스 마케팅 활동에 대한 범위와 전략 등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 과정이 필요하겠죠. 서비스 기업의 경영자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일하는 적객 종사원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이 자체가 또 보기에 들어가요. 이 자체가 무엇을 정의한 거예요? 보기에 들어가죠. 그죠? 자체가 내부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그죠? 다음 보기에 해당되는 용어는 내부 마케팅 선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마케팅 특성에 대한, 내부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접점 종업원을 만족시키기 이전에 내 외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내부 마케팅을 할 때 영향 요인들이 있는데 기업에서 공식적인 관리 통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내부 마케팅을 할 때 투입 통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중 통제, 결과 통제가 있어요. 결과는 당연히 어때요? 내부 고객을 만족을 시켜주면 어떻게? 불평이나 서비스 품질이나 그 다음에 고객 만족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투입 통제에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투입이니까 다 돈이 들겠죠. 그죠? 기업 측면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종사원을 채용하는 거, 교육 훈련 시키는 거, 전략 계획 짜는 거, 자원 할당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입 통제다. 가중 통제 같은 경우는 조직 구조가 있고요. 관리 절차, 그다음에 보상. 그러면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잘하는 종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는 가중 통제죠. 일하는 도중에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가중 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 절차와 보상,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해서 체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마케팅의 영향 요인은 우리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육 훈련이 있고요. 총 6가지죠. 권한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상 시스템, 그 다음에 고용 안정성, 그 다음에 경영층의 지원. 그래서 시험 문제의 종류에 해당하는 걸 모두 선택하여라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가장 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때 뭘 했나요? 월요일만 되면 교장 선생님 조회를 하면서 훈화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뭘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통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뭘 하기 위해서예요?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종업원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통제하는 기능, 자유를 주는 기능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육훈련의 효과는 그냥 한번 윤리 문제입니다. 그냥 보세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찾는 건데 자 시험 문제에서 결근, 이직률을 방지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방지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요. 증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바뀌는 부분이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 다음 권한대행을 했을 때는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권한대행을 줬을 때는 내가 권한이 많아. 그러면 자율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단점은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반품을 받아주는데 또 어떤 부서에는 안 된대요. 이러면은 서비스에 편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장점으로는 고객의 요구와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내 권한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또 개발될 수 있고요. 고객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원의 동기부여를 통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고 당연히 이렇게 됨으로 해서 고객 지향 서비스를 줄 수 있다. 종사원의 태도와 행위 변화를 유도하고 당연히 직무 만족도도 올라가면서 역할 모성. 이걸 반품을 받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 모성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이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부서마다 자율적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선 부서 간에 고객 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해요. 그래서 공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되면 어때요? 책임이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의사결정에 대한 일선 부서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상층부의 공식적인 통제가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뭐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약화된다. 그리고 사업 환경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권한의 힘을 많이 업무적으로 많이 직책적으로 많이 줬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최고 경영진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부담이 있다. 또 여기서 강화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권한임은 비용이 따라가죠. 그죠? 권한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아르바이트 직원보다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죠? 권한임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보다 느리고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공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권한임의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또는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해서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그죠? 이때 제공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금전적인 보상과 인정도 주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는 거예요? 권한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마다 서비스, 종업원을 위한 라운지나 회의실,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 이런 고급 시설을 어떻게 제공을 해주는 거. 근데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고급 시설을 지양하자. 지향이 아니고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겠죠. 그죠? 그리고 수당과 임금 수준을 보통 수준보다 높게 지급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종업원의 동기부여가 올라가겠죠. 동기가. 그래서 충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용 안정성,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복리후생제도라는 단어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장은 밑에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복리후생제도는 뭐예요?
고용안전은 정년을 보장해주는 거, 그 다음 복리후생은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다 지원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임금 이외 수단에 의해 종업원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종업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종업원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총칭을 뭐라고 한다? 우리 복리후생제도라고 한다. 그리고 경영층의 지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종사원의 역할 모성은 용어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갈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갈등은 라틴어의 콘피게레라는 용어에서 왔다. 커는 함께죠. 그죠? 함께라는 의미 컨과 그 다음에 피게레는 충돌이다. 그죠? 개인 또는 집단의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립되는 둘 또는 둘 이상의 욕구가 충돌이 생기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조직 간의 잠재적 또는 현재적으로 대립하고 마찰하는 사회적, 심리적 상태가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관련 당사자 간의 행동이 뭐예요? 상반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내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저지되기도 하나 특정 요인에 의해서 표면화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갈등이 역기능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러지는 문장이에요. 역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죠? 순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해서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갈등의 요소가 조직 특성의 요소인지 개인적 특성의 요소인지가 또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문제는 주는 거죠. 그죠? 조직 특성에서는 목표가 불일치하고 직위가 불일치하고 자원이 한정되었고 명령 체계의 불일치, 그 다음에 업무의 상호 의존성이 생겼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개인적 특性같은 경우는 뭐예요? 성격의 차이, 해당하지 않는 게 답이었어요. 이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능력과 기술, 인식의 차이, 가치와 윤리, 감정,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해서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대처하는 5가지 유형을 우리 토마스와 킬만이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5가지 유형이 아닌 것은 시험 문제 나오고요. 각각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그죠? 경쟁이다, 회피다, 수용이다, 타협이다, 제휴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으로 갈등을 해소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어떤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잠수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회피하는 사람. 그래서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방법, 매우 안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 다음 수용하는 방법은 본인만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합병 나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상대방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방법, 다 자기가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타협은 좀 좋은 방법이긴 해요. 양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절충안을 찾으려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의 어때요? 관심사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욕구와 개인의 욕구 간의 균형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뭐 바람직원해요. 이보다 더 바람직한 게 제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쪽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갈등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좀 어렵긴 하겠죠. 그죠? 이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한다라면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갈등의 유형을 보시면 이제 개인적 갈등도 있고요. 개인 간 갈등도 있고요.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 뭐 이거는 이렇게 분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갈등의 본질적인 요소는 뭐예요? 왜 갈등이 생겨요? 서로 우존하면 갈등이 생기죠. 상호 우존성은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잘 섞여요. 여기저기. 상호 우존하면 갈등이 생긴다. 목표가 달라서 그리고 자원이 한정되어서 개입에 의해서 좌절되어서 행동화된 충돌.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갈등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상호 독립성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걔가 틀린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역할 모성은 이제 갈등이랑 좀 다르게 역할이 모호할 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이 직무 수행하기 위해 갖고 있는 정보와 역할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거를 갖다가 역할 모호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역할 모호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왜 생겨? 생기는 원인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의 정보가 부족할 때, 그 다음에 기대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을 때, 이럴 때 발생한다. 그래서 예시가 시험 문제 나와요. 사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 보기와 가장 부합하는 용어는 이렇게 찾는 문제예요. 역할 모호성.
그래서 우리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CS센터에 처음 입사한 김땡땡은 재고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잘못된 점에 대한 상사의 질책이 이어진대요. 그죠? 그러나 김땡땡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받은 경우가 드물고 결과적으로 본인에 대한 상사의 기대를 충족시킬 방안을 모른대요. 자, 위에 있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용어에 가장 부합할까요? 역할 모호성이다.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역할 모호성의 발생의 원인은 우리 서비스 표준 매뉴얼이 없어도 생기고요. 시험 문제 나오겠죠.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나옵니다. 서비스 표준이 없어도 생기고 너무 많아도 생기고요. 우선순위가 없어도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표준이 성과 측정이나 평가, 보상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생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향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역할을 어떻게 확립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이 아닌 것은 그러면 하향적 의사소통 답일 경우가 많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역할을 명료하게 잡는다. 이 두 가지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 최근에 추가된 문제예요. 개인적 관점보다 조직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칸과 카츠가 제안한 우리 역할 모성의 발생 원인을 이렇게 제시를 해요. 개인의 이해 영역을 초과하는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조직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또 기술이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서 그죠? 근로자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는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 관행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변화했는 게 빠른 변화, 빠른 성장이 제 기억에 느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바꾸기 엄청 쉽잖아요. 그죠? 느린을 뭐로 해야 돼? 빠른. 기억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의 내용을 모두 마쳤네요. 그죠? 우리 서비스 품질 평가 부분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고객 만족도 조사 부분을 다시 같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